살은 찌는데 피곤해. 배는 나오는데 맨날 피곤해.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사가 뭔가요? 말이 좀 어렵죠. 네. 대사증후군.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인병 그러면 딱 뭔가 좀 떠오르나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 그쵸? 비만에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뭐 이런 병들.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원래는요 최근에 나온 얘기고요.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오래됐죠. 네. 너무 오래됐네. 얼마 안 네, 30년이 넘은. 네. 그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고혈압, 당뇨 있고 나이 들면 생기는 뭐 비만 생기고 복부비만 생기고 이런 거 그냥 퉁틀어서 그냥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레지던트 될 때는 이런 걸 좀 묶어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병이 걸리더라. 뇌졸중 잘 걸리고 심근경색증 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걸리더라. 치매도 잘 생기더라. 그래서 묶어서 그때는 또 신드롬 X라는 말을 붙였어요. 신드롬 X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다 비슷해요.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자꾸 살이 찌고 복부 비만이 생기면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이게 당뇨도 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나빠지고 이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인을 보니까 세포 안에서 나는 대사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묶어서 이제는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게 중간에 신드롬 X라고 했다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대사가 잘 안 된다는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 공장이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거기서 칼로리가 들어가서 대사가 잘 되면은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돌아가가지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활동 있게 쓰고 대사가 잘 안 되면은 에너지는 잘 안 나오고 뭔가 지금 축척이 되면서 살이 찌고 이런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초대사량 뭐 신진대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활발하게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병들이 생긴다. 대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화학 반응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지려면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그다음에 또 코팩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먹는 미세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드릴게 우리가 영양소 하면은 그 칼로리가 있는 영양소가 있어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는 칼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세 영양소가 아니라 거대 영양소라고 해요. 칼로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 영양소는 뭐냐면은 또 칼로리가 없는 거,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거, 항산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칼로리 없잖아요. 비타민이 칼로리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양소고 이것도 영양소예요. 거대 영양소, 미세 영양소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기능의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거대 영양소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미세 영양소에 포커스를 둬요. 왜냐하면 거대 영양소는 이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1960년대, 뭐 70년대 그때는 거대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영양실조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거대 영양소는 너무나도 남아도는데 미세 영양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야채 과일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을 많이 섭취 못하고 골고루 잘 먹지 못하니까 미세 영양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칼로리가 들어와서 이게 화학 반응이 잘 돌아가가지고 에너지를 바뀌고 살이 안 찌고 에너지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이 비타민 미네랄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족하니까 대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대 영양소는 많은데 미세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영양소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현대인의 영양실조다. 살은 찌는데 피곤해. 배는 나오는데 맨날 피곤해. 그래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거대 영양소는 좀 줄이고 미세 영양소를 충분하게 먹어서 대사가 잘 일어나게끔 해주면 대사증후군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뱃살도 빠지고 당도 줄어들겠죠. 그럼 이런 수천 수만 가지 영양소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나요? 가장 많은 채소 과일입니다. 채소 과일에
아주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영양소들이 들어있고요. 물론 동물성 식품에서도 들어있지만은 채소 과일에 포함된 비타민, 미네랄, 또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 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대사 과정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러면 대사증후군은 질병인가요? 증상인가요? 네, 이게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증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대사증후군의 기준을 보면은 대충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는 질병 이름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하나로 딱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아놓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병이다 얘기하는 게 증후군이라는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상태일 때 대사증후군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5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허리둘레를 재보는 거예요. 네, 복부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면 일단 기준이 해당되고요. 여자는 85cm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집에서 줄자를 한번 재보셔서 알겠지만, 예, 남성분들이 이 줄자를 재는 게 어디를 어떻게 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 90cm 그리면요. 많은 분들이 인치로 따지면 한 35인치 정도 되거든요. 90cm가. 그러면 나는 바지를 35까지 안 입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바지 입을 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배를 그 위로 올려서 입습니다. 예. 그래서 재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재느냐. 편안한 속옷만 입으시고 배 힘 쭉 빼고 줄자로 배꼽지를 딱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마 바지 사이즈보다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기준부터는 병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인데요. 중성지방 수치. 혈액 검사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TG라고 써 있어요. 트리글라이사라이드의 약자인데 중성지방입니다. TG의 수치가 150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예, HDL 수치 보면 나옵니다. 검사 결과지. 딱 보셔서 남자는 40 이하.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여자는 50 이하.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혈압이에요. 혈압은 많이들 재보실 수 있죠. 재서 130에 85 이상. 정상보다 좀 높은 거죠. 다섯 번째가 공복혈당입니다. 이건 뭐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공복혈당 100 이상입니다. 5가지가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간단한 그냥 검진 받으신 분들 또는 이제 정기 검진 받으시는 분들 외과하고 줄자만 있으면 5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식습관만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식사 습관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혈압 올라가는 거 유전적인 것도 있죠. 예, 하지만 복부 비만이라든가 또는 혈당을 좀 낮춘다라든가 중성지방을 낮추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음식으로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만 잘 개선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대사가 잘 되려면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고당분 음식 줄이시고 또 고지방 음식 좀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 채소와 과일 드실 때도 한 가지 과일, 채소만 드시는 것보다 다양한 색깔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악화가 될 수도 있나요? 채소 과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부족해지면 당연히 대사증후 위험 요소가 악화될 수가 있고요. 특히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혈당도 잘 올라갈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만 5천여 명의 건강조사 결과를 이제 잘 추적해서 결론이 나온 걸 보니까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60g 섭취할 경우에 조기 사망의 위험이 무려 42%가 줄었고요. 암 사망률은 25%, 심장병 사망률은 31%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상시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의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권장하는 이 채소와 과일의 양이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에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하루에 500g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고요. 가능하면 신선하고 또 조리되지 않은 생채소,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람들은 채소과일 섭취하기 어려운 걸까요? 네, 사실 뭐 저도 좀 굉장히 힘든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매일매일 준비하는 게 어렵죠. 채소와 과일을 매일 준비하고 섭취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간편식이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간편식 이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적게 먹게 됐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알고 각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채소와 과일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소과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조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채소하고 과일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좀 파괴되죠. 비타민도 좀 파괴되고 효소 같은 경우가 40도부터 파괴가 되고요. 60도 이상에서는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된다고 돼 있고 또 수용성 비타민 B하고 C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익히면은요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생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블렌더로 갈아 마시거나 저온 착즙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온 착즙 방식이 열에 민감한 영양소를 보호할 수 있고요. 또 채소와 과일의 모든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평상시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꾸준히 드시면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소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만병통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채소와 과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양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영양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종류가 워낙 많아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상태에 맞게 영양제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사실 음식 잘 먹어서 그냥 영양제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소들도 많고요. 근데 일부 영양소 중에서는 음식으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어쩔 수 없이 챙겨 먹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안 되나요? 사실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D는 사실은 뭐 음식으로 완전히 내 몸에 충분히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하면 좀 떠오르는 거 별로 없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냥 전 햇빛째라 그러면 비타민 D가 내 몸에 올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아보면 버섯에 좀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양 많지 않고요. 버섯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 매일 먹기도 어려운 식재료고요. 그 다음에 또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생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정어리예요. 근데 정어리를 우리가 평상시에 또 꾸준히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보다는 제일 좋은 게 말씀하신 햇빛입니다. 햇빛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햇빛만 잘 쬐도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햇빛을 어떻게 쬐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피부에 햇빛이 닿아야 되고요. 햇빛이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 D를 햇빛으로 받으려면 일단 옷을 벗어야 돼요. 어디까지 벗어야 되느냐? 민소매 반바지 정도. 그 정도로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햇빛 좋을 때 그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그거를 1년 내내 그러면 비타민 D가 몸속에 충분해집니다. 근데 비타민 D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2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나와서 비타민 D가 보니까 뭐 이게 옛날에는 골다공증 예방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치매 예방에 우울증 예방에 혈관 질환에 암 예방 비타민 D가 너무 관련이 많이 돼 있거든요 몸에. 햇빛을 잘 쬐는 사람들이 건강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1년에 일주일에 3번 이상 햇빛 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도 어렵고 햇빛을 어렵다면 비타민 D 정도는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민소매에 반팔 입고 나갈 때 피부에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차단제 발라도 차단제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섭취가 안 되고요. 많이 두껍게 바를수록 적게 되고요. 얇게 바르면 좀 되고요. 아예 안 바르면 제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는 또 망가지잖아요. 그럼 차단제 발라야죠. 그러면 어때요? 비타민이 합성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능의학을 벌써 진료한 지가 거의 한 10여 년, 19년 정도 됐고요. 비타민 D 검사를 온 환자들한테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진짜 다 부족해요.
비타민 D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햇빛을 너무 많이 보는 직업이라 매일매일 밖을 돌아다니는 직업이라 나는 정상일 겁니다. 근데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어요. 네. 검사해보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옷을 입고 다니니까. 소용이 없어요. 얼굴만 다 이 정도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선크림 바르시거든요. 그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희한하게 정상인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검사해봤는데 비타민 수치가 너무 풍부해. 혈액 속에. 너무 놀라서 여쭤봤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싱가포르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한 달 전에 입국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95%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5% 정도는 아마 햇빛이 아니라 아마 저는 영양제를 드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예. 하지만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로 인해서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A나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그 지용성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은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적절하게 조절해서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자신한테 맞게 먹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영양제만 너무 나는 영양제를 다 먹고 있으니까 과일 야채 안 먹어도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양제로 또 얻을 수 없는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성분들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천연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고 그리고 과일 야채는 그 자체가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서로 엉켜있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일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고 그와 함께 부족한 부분들은 또 영양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사증후군 진단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는데 네. 혈관에 관련된 게 그렇죠. 대사증후군이 결국은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깨끗한 혈관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지는 거, 중성지방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뭐 비만, 뭐 혈압, 당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LDL 자체가 혈관을 막진 않아요. LDL이 활성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산화된 LDL이 혈관벽에 붙으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염증 때문에 이 혈관벽이 두툼해지고 약간 떡처럼 생기는 거죠. 이때 상처가 생기면 상처를 막기 위해서 혈소판이 붙어요. 보통 우리가 피가 살짝 나면은 응고되는 게 혈소판 때문에 응고되는 거거든요. 혈소판이 상처난 걸 붙이면서 혈소판이 쌓이다 보니까 피떡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히는 과정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콜레스테롤, 혈당 이게 다 문제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 LDL이 활성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 항산화 물질들, 많은 그 식물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먹어주면 LDL을 낮추지 못해도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LDL에 산화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역할이 있냐, 염증 세포가 와서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을 줄여준 이 정도 염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급성 염증이 아니거든요. 다 미세염증이에요. 이 미세염증이 생겨서 혈관벽이 좀 두꺼워지는 건데 이 미세염증을 막아주는 오메가3 같은 것들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먹어주면 이 혈관벽의 미세염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성염증 얘기할 때도 혈관이 안 좋다고 얘기한 이유가 다 이런 과정 때문에 그래요.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건강을 관리하는 포인트. 혈관 건강이 우리 인체 건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치매조차도 혈관 건강이랑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치매가 생기는 원인 중에서 혈관성 치매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가장 슬픈 병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뇌졸중은 왜 제가 슬픈 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 할머니께서 중학교 3학년 때 뇌졸중 한 3년 앓다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 나중에 의사가 되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이렇게 중환자실 가보거나 하면은 뇌졸중 환자들이 누워 계시잖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으로 못 움직이고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누워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가장 힘든 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또 혈관이죠. 급사의 원인이 또 심근경색증이잖아요. 예,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증,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인데 여기서 혈관이 막히면 그냥 급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혈관 건강은 진짜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시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해야 된다. 오늘 말씀 많이 주셨는데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식사 습관 확실하게 고치자. 안 좋은 음식 피하자. 그리고 뭐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대사증후군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증후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추후에 생기는 혈관 질환 또는 치매도 잘 생기고 암도 잘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일 때 진단받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관리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진단기준 5개 중에서 3개가 해당된다면 2개로 줄이고 하나로 줄여서 거기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철 건강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잘못되면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좋으면 건강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